어렸을 적부터 저는 항상 돈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고 돈으로 행복을 사지는 못하는 법이라 하지만 그래도 돈 없이 살다 보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돈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잘 알 수밖에 없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가난하고 뒷배 없다고 어려서부터 따돌림에 괴롭힘에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별일을 다 겪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참 천덕꾸러기 취급하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직업도 없던 아버지는 항상 술만 입에 달고 살다가 결국 간암으로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전에는 딱히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는 밥을 굽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이전까지 오래 일을 하지 못하시고 집안에서 부업 정도만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는 어머니 혼자 가게를 꾸려 가셔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 벌어서 네 식구를 거두셔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으니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원래도 가난하다고 맨날 낡은 옷을 입고 다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애비도 없고 돈도 없다며 친구들의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애들이 대체 뭘 알고 그렇게 잔인한가 싶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잔악무도한 경우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참 많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상처가 되었던 것은 저보다 동생들을 향한 놀림이었죠. 삼남매가 모두 한 학교에 다녔고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가 워낙 작은 동네였다 보니 동네며 학교며 저희 식구들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교생 모두 우리 삼남매를 안쓰럽게 쳐다봤고 저는 동정인지 기만인지 모를 그 눈총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딴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뭘 갖다 주거나 나눠주는 놈들도 있었는데 그땐 그것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걸 동냥하듯 얻어먹는 것도 싫었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한테 건네주는 그놈들도 아주 괘씸했습니다. 아마 자격지심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못된 소리들을 듣고 눈총을 받고 자란다면 자격지심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도움 바라지 않고 혼자 버텨내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됐고 저는 밑에 동생들만이라도 걱정 없이 자랐으면 해서 상고로 진학하여 일찍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3학년 때부터 공장 실습 같은 것을 보냈어서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돈을 벌기 시작했죠. 애초에 공부를 할 만한 환경도 되지 못했지만 일찍부터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공부머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은 내 주제에 되지도 않다 생각했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집안의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을 떠나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했고 번 돈은 모두 집에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빨리 돈 벌어서 어머니 고생 그만 시키고 내 집 마련해서 우리 식구들 행복해지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내가 무슨 재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얻나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쉬지도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간에 군대에 다녀온 2년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간다고 돈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년 꼼짝없이 거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려니 집에 있는 부모님 걱정도 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그쯤에는 여동생이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2년제 전문대라도 들어가서 다행이었는데 걔도 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기에는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착해서 안 시켜도 자기 알아서 집안일도 돕고 보탬이 되려 했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어머니랑 동생들 고생시키는 것 같고 나보다 동생들 사정이 더 불쌍하고 그랬죠.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더 이상 공장 일을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딱히 계획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서울 가면 뭐라도 하겠지 싶어서 무작정 올라갔고 그때 제가 시작한 일이 동대문 사입삼촌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들을 들락거리며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겨우 최저시급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입삼촌 일은 건당 돈을 받는다는데 적혀 있는 걸 보면 돈이 꽤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웬만한 월급 수준의 돈을 번다고 하니까 솔직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거기 적혀 있는 돈만 보고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입삼촌이라는 게 동대문 야간 의류 도매 시장에서 물건들 옮겨주고 배달해주는 짐꾼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소매 사장님들이 도매 가게에서 옷을 사입한다고 해서 사입삼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골라서 포장된 옷만 배달해주고 버스에 옮겨 실어주면 되는 일이라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었죠. 옷 수십 벌이 든 큰 대봉투를 한 짐에 이고지고서 그 복잡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노가다 일도 몇 번 해봤지만 시멘트 포대 나르는 일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도 돈이 된다니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름이면 땀에 쩔어서 셔츠가 금방 땀에 젖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일이 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동대문 쪽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는 밤이 더 바쁜 곳이죠.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제가 사입삼촌 일을 좀 하다 보니 여기저기 도매가게 사장님들이랑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입삼촌들은 말 그대로 삼촌뻘쯤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처럼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집 나르는 게 신기했는지 사장님들이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밥 먹었냐고 같이 밥 먹자고 챙겨주기도 하시고 물건 잘 부탁한다고 조금씩 돈을 얹어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첫째라 누나 형들이 없어서 그런 관심과 호의가 참 어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다 보니 평판도 좋아지고 나중에는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로 가까워지는 사장님들도 계셨죠. 처음에는 나는 집 나르는 짐꾼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하루 매출이 수백만 원인 대단한 사장님들이라 생각했는데 형 동생하며 지내다 보니 그 사람들도 다 어렵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는 보통 매장 직원부터 시작해서 돈 모아서 가게를 차리는 사장님들이 많았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도 그런 케이스였죠.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며 밤새 포장하고 짐 싸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 바닥 생리를 배워서 자기 가게를 열고 덕분에 지금은 억소리 나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귀가 트이더라고요. 못 배워서 억대 연봉은 꿈꾸지도 않았는데 잘하면 나도 돈 벌 기회가 생기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뭘 아나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직원 해볼 생각 없냐 그러는 겁니다.
점포를 하나 더 열게 됐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배우게 됐고 몇 년간 그 바닥 생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30 나이에 제 가게를 꾸리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제 매장을 차렸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것도 사업이다 보니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위험 부담 없이 돈 벌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엿한 사장이 됐고 망하면 안 된다는 걱정에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뛰어다니고 거래처 만나러 다니고 밤에는 직원 대신 매장 지키고 포장하면서 당시에는 정말 하루 3,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탓에 직원 월급 못 줄까봐 걱정돼서 혼자 다 하다 보니 남들 2배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가끔은 진짜 쓰러져서 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가게, 내 명함이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만큼 해냈다는 것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뿌듯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랑 동생들 서울로 불러서 전셋집 정도는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저는 정말 제 살을 갉아먹듯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덕에 저는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네요. 제가 가게 차리고 3년 만에 집을 샀으니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셈이었죠. 덕분에 여동생 시집 갈 때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어머니도 동생들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진짜 행복했어요. 얼마 뒤 어느새 30이 된 막내 동생까지 장가를 보내주고 저는 비로소 제 할 일을 다 했다 싶었습니다. 동생들 결혼할 때 한 몫씩 챙겨주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고 나니 이제야 좀 쉬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저는 벌써 30 중반이 됐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 다들 장가 가서 아이들 키우고 있더군요. 저야 제 인생이 뭐 대수인가 싶어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고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환수 네가 고생이 많다. 부모 잘못 만나서 여태 고생만 하고 남들 놀고 학교 다닐 때 집 나르고 일하고 내가 너 고생한 걸 어떻게 모르겠니? 그러는 사이에 동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너는 여태 혼자 아니냐? 그것도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너한테 떠넘긴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불편하다. 엄마는 이제 더 바라는 것 없다. 우리 환수 좋은 여자 만나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보고 죽는 게 엄마 소원이야.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잘 시간도 없이 바빴던 제가 연애할 시간이라고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남들이랑 달리 밤낮이 바뀐 탓에 비슷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데이트 한번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 건지 결국 저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네요. 제희는 동대문 시장 디자이너였습니다. 어쩌다 일로 만난 그녀에게 저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그녀의 소탈하고 솔직한 그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기분이 좋으면 좋다, 돌려 말하지 않는 그 성격 덕에 저도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따가 밥이나 같이 먹을래요? 사주는 거예요? 설마 일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양심은 있어요. 그리고 일 말고 다른 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먹고 싶은 거 말해봐요. 제가 살 거니까. 그럼 비싼 거 먹어야겠다. 사장님 돈 잘 버시잖아요. 그쵸? 아, 뭐 얼마나 비싼 걸 드시려고. 이왕 사는 거니까 마음껏 고르세요.
사실 이전에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들은 20대 중반이라 너무 어려서 그런지 밥을 같이 먹기는커녕 사적으로 대화 나누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4살 차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30 넘은 남녀들이 사심없이 따로 만나지는 않을 거고 서로 솔직한 마음을 알고 있던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첫 만남이나 영화 같은 연애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유쾌한 기분 좋은 연애였습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남들 연애하는 걸 보고 배우지도 못하겠지만 저는 그냥 저답게 연애를 했어요. 일 때문에 주로 야간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한강 가서 라면에 맥주 마시다가 오기도 하고 심야 영화를 보기도 하고 별것 아니어도 참 행복하고 즐거웠네요. 다른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레스토랑 갈 때에 저희는 포장마차에서 우동 나눠 먹고 청계천에서 캔커피 마시는 그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소박하고 꾸밈 없는 그 사람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거칠애나 교양은 잘 모르는 저한테는 딱 들어맞는 여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바닥 돌아가는 일을 잘 알다 보니 왜 낮에 연락이 안 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서로 시간도 맞아서 천생연분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만나면서 저도 결혼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잘 맞기도 했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 이렇게 부부로 평생 붙어 있으면 어떨까? 다들 연애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게다가 집에서도 제가 드디어 연애를 한다며 기대들을 하시다 보니 저도 그쯤에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자 어쩌자 말해본 적은 없었지만 좀 더 만나다가 얘기를 꺼내봐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마침 그때 여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나이에 속도 위반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벅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니 갑자기 책임감이 생기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내 가정에 대한 욕심이 샘솟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내 아이가 생겼다니 당연히 책임지는 게 사나이 도리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만큼 어른들도 걱정은 하셨지만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결혼식을 늦출까 생각도 했는데 여자친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식 올리자 해놓고 식 올리는 집 거의 없어. 차라리 하루빨리 준비해서 티나기 전에 결혼식 하는 게 낫지. 최대한 빨리 하면 몇 달만 해도 가능하다니까 우선 식장부터 계약하자. 어차피 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결혼식이나 다른 준비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식장을 알아보려니 제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은 이미 1년치 예약이 끝났고 결국 된다는 곳들 중에서 겨우 예약을 마쳤네요. 그런데 결혼 준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놈의 스드메는 뭔지 웨딩 촬영에 혼수에 안 그래도 바빴던 저의 일상은 정말 숨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제이가 저를 배려해줘서 낮에 혼자 알아보고 다니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기도 전에 저희는 아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임신이 처음이기도 했고 솔직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저희가 너무 무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제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제이를 다독였고 그래도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날짜에 맞게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산의 아픔 때문인지 제이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그쪽 일도 워낙 박봉에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 어려움을 겪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보내고 보니 그게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나
당분간 일 그만두고 좀 쉬고 싶어. 솔직히 그동안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 유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빠가 잘 버니까 나는 굳이 안 나가도 괜찮잖아. 그치? 그래, 제이 네가 힘들면 쉬어.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내가 좀 살겠다. 아내가 힘들다는데 나가서 일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사실 일을 쉬는 거야 아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게 굳이 의사를 물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처가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게 제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아무렇지 않았죠. 어차피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처가 식구들도 내 가족인데 내가 내 가족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한 뒤로 저는 처가에 생활비며 돈까지 빌려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했던 일이고 혼자 벌어서 처가에 도움 주고 그러는 건 다 상관이 없었는데 막상 저 혼자 일을 하고 보니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밤 시장 일을 하다 보니 아침 되어서야 들어오고 오후 되어서야 나가는데 그때마다 아내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아내가 혼자 있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낮에는 또 심심해하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할 수도 없으니 저는 아내에게 나가서 취미를 가져보라며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거나 뭐 운동이나 그런 취미라도 좀 가져봐. 아니면 뭐 배우러 다녀도 좋고. 하고 싶었던 건 없었어? 운동? 나 힘든 거 싫은데. 요즘 골프 많이 하던데 골프는 어때? 골프는 너무 비싸지 않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배워두면 좋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배워서 나중에 나 가르쳐줘도 되고 좋잖아. 사실 당시에 제가 골프에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배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참에 아내 먼저 배우게 해서 나중에 같이 다니면 어떨까 싶었죠. 그 뒤로 아내는 이것저것 배우고 놀러 다니며 나름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겨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니까 다 재미없다며 투덜거리더니 그래도 몇 달 지나니 익숙해졌는지 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내가 내 돈 쓰고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내가 행복하다니 저도 그저 행복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어쩔 수 없이 서운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댁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가에 하는 만큼 아내도 우리 집에 관심 가져줬으면 했는데 아내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동생네 부부는 다들 맞벌이라 바쁘다 보니 평일에 시간 낼 짬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여유도 있고 아내가 집에 있는 데다가 심지어 맏며느리다 보니 좀 더 신경 썼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도 자주 찾아뵙고 해줬으면 싶었고 병원 가시거나 일이 생기시면 챙겨드리길 바랬죠.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있으시다던데 당신 일 없으면 어머니 좀 모시고 갔다 오면 어때? 택시 타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 당신이 차 끌고 모셔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내일 골프 레슨 있어서. 그거 좀 미루거나 날짜 바꾸면 안 돼? 병원 예약은 못 바꾸니까. 그건 좀 곤란하지. 그 쌤 워낙 바쁘신 분이라 나도 겨우 잡았단 말이야. 나 요즘 자세가 틀어져서 당장 교정 필요하거든. 미안해. 다음에 모셔다 드릴게. 아내가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또 막상 결혼 전에는 제가 모시고 간 적도 없었으니 결혼했다고 아내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도 내 욕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도 그만둔 사람한테 괜히 그런 걸로 시집살이라던가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 써줄 거라 생각한 것이 저의 과한 바람이었을까요? 처음이야 아직 결혼 초니까 아직 어색하니까 하고 이해를 하려 했지만 날이 지나도록 시댁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아내에게 저는 결국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어제 어머니 생신이니까 한번 찾아가 뵈라 그런 거 잊었어? 어머, 그게 어제였어? 나 깜빡했나봐. 한번 말해주지.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근데 어차피 주말에 가서 같이 식사할 건데 굳이 나 혼자 가서 찾아뵀었어야 하나? 다 같이 식사하더라도 당일날 식구들 만나시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내가 그날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부탁한 건데. 미안해. 나도 까먹어서 그랬어. 아니 뭐 바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까먹냐. 미안. 대신에 이번 식사 자리 가서 내가 어머니 잘 모실게. 처음에는 까먹었다, 몰랐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저도 별 말을 못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다 보니 저도 일부러 피하는 건가 싶은 겁니다. 결국 한 번은 대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당신 친정은 그렇게 자주 가면서 왜 시댁은 한 번 안 가려고 그래? 당신 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여태 한 번도 간 적 없었지? 식구들 중에 제일 여유 있는데 좀 챙기면 어디 덧나냐? 당신도 우리 집 혼자 간 적 없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니, 나는 시간이 없었고 당신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어머님 너무 불편해.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새 친해지겠어? 왜 자꾸 나한테 혼자 찾아가 보라고 그래? 아니, 나도 처가 불편하지만 가서 대화 잘 하잖아. 나랑 같이 가니까 그렇지. 나도 같이 가서는 말하잖아. 근데 혼자는 못 가겠단 말이야. 그리고 시댁이랑 처가댁이랑 같아? 당신은 며느리 입장이 뭔지 전혀 몰라. 아내는 처가랑 시댁은 다르다. 며느리는 식구지만 사위는 손님이다며 시댁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안부 연락 한번 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 혼자 시댁 가기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내가 사위 입장이라 모르는 거겠지 생각하며 넘어가기로 했죠.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아내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정했던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딱 1년만 안식년처럼 쉬고 다시 일 시작할게. 당신 일 돕던가 아니면 전처럼 프리랜서로 하던가 할게. 대신 쉬는 1년 동안 반찬은 사 먹고 나는 청소 빨래 정도만 할게. 나 아직 요리 자신 없단 말이야. 당신도 이해하지? 애초에 제가 집에서 밥을 많이 먹지도 않고 거의 잠만 자고 나오다 보니 반찬을 사 먹고 그런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청소, 빨래, 살림은 하겠다니 고맙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겨우 반년 만에 그마저도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당신 요즘 뭐 하느라 바빠? 집에 먼지 봐봐. 청소기 언제 돌린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집안 살림이 쉬운 게 아니야. 어제 돌려도 오늘 더러워진다고. 하루아침이면 먼지에 머리카락에 난리야. 둘이 사는 집에 청소하려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줄 알아? 게다가 당신 맨날 옷을 빨겠다고 내놓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 돌려야 한다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도우미 부르면 어떨까? 요즘엔 비싸지도 않아. 하루 몇 시간 해주고 엄청 저렴하더라고. 어때? 제가 혼자 살 때도 매일 청소기 한 번씩 돌리고 빨래 한 번씩 돌린다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진 않은데 2인 살림은 더 힘든 법이라며 버거워하는 아내에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까지 안 하면 뭘 하려고 그러나 싶었지만 뭐 어차피 여기저기 쓰는 돈을 생각하면 도우미 쓴다고 더 무리가 될 것 같지 않기에 그러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주에 3번씩 오셔서 청소, 빨래 해주시고 가끔은 반찬도 해주시는 것 같더군요. 뭐 그러는 동안에도 제가 없을 때만 오시니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집이 전에 없이 깔끔한 것을 보니 돈 쓴 보람은 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아내도 만족스러운지 그 뒤로는 더 바빠졌어요. 내가 집에 잠만 자고 나가다 보니 심심하고 외롭다며 자기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외박도 다녀오고 일하는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도 전에는 제가 아침에 들어올 때 일어나서 인사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그쯤 돼서는 아예 서로 생활 반경도 바뀌고 말 한번 섞을 일이 없다 싶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벌써 이렇게 대면대면해지는 건가 싶어서 저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당신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이 바쁜 탓이지. 나라고 남편이랑 신혼 즐기고 싶지 않겠어? 그럼 내가 일을 좀 줄일까? 안 그래도 이번에 직원 좀 더 쓰고 나는 그냥 밤에 안 나갈까 싶은데 어때? 뭐? 당신 그 바닥 몰라서 그래? 사장들 손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 개판되는 거 금방이잖아. 지금이야 잘 되니까 걱정 없지. 결국 그쪽도 한철 장사의 유행 순식간인데 언제 망할 줄 알아? 그래도 당신이랑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러지. 어차피 나도 곧 일 시작할 거고, 그러면 우리 다시 사이클 맞을 거야. 이제 겨우 1년인데 왜 그렇게 조급해? 우리 젊어서 열심히 벌고, 나이 먹어서 돈 쓰면서 푹 쉬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 알겠지? 그동안 벌어둔 돈이면 큰 걱정이 없기도 했고, 나도 결혼까지 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 누릴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내는 점점 대면대면해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없다 보니 저는 우리 사이가 계속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연애 때가 더 좋았다 싶은 거죠. 게다가 아내는 유산한 아픔 탓에 임신 얘기를 꺼내는 것도 꺼려 하다 보니 이런 게 부부가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던 중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부탁을 하면 했지 중간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제가 낮에 집을 들리게 됐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필 옷에 커피를 쏟는 바람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됐네요. 집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집에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면 아내가 골프를 치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안 나갔나 싶어서 아내 이름을 불렀죠. 당신이야? 오늘 웬일로 집에 있었어? 어머, 누구세요? 예? 예? 그러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그런데 인기척의 주인공은 아내가 아닌 웬 아주머니셨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아주머니 덕에 되려 제가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네요. 어머,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요? 예? 여기 제 집인데요. 아니 아줌마야말로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 맞아요. 예? 이 집 사장님이라고요? 예, 여기 몇 년째 사는데요. 어머, 저는 여기 도움인데. 저는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일해주시는 분을 한 번도 뵌 적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반년 가까이 만난 적 없어서 그런지 집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그 도우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저를 처음 보신 건 맞아요? 예,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인사도 한번 못 드렸네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놀랐냐면, 아니, 사실 나는 이 집 사장님을 몇 번 뵈가지고, 분명 신혼부부가 산다 들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서 있으니까 놀라죠. 아니, 그게 아니면 나도 사장님이시구나 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번 봤다뇨? 저는 진짜 처음 뵙는 건데.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사모님이랑 같이 계시길래 당연히 사장님이신 줄 알고, 아유,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는 처음 뵌 도우미 분께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집 안에서 제 아내와 다정이 있는 웬 놈을 몇 번 보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께 그 일을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집을 다시 나섰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 싶은데 그동안 아내의 행동 중에 의심이 갈 만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외박을 할 때에도 늘 친구들과 있다며 목소리까지 들려줬었고 다들 몇 번 본 친구들이라 저도 의심 한번 하지 않았죠. 낮에는 운동을 다니거나 취미를 다녔으니 그 시간에 누굴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없는 사이 집을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도가 맞다면 핸드폰이던 컴퓨터던 어딘가에 뭐라도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을 시간에 몰래 집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란 저는 안방 옷장 안으로 숨어들었고 웬 남녀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죠. 그놈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집, 내 침대 위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튀어나가 머리채를 날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기회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곧장 핸드폰을 켜서 옷장 바람구멍으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차마 내 눈으로 보고 싶지도 않은 광경에 화가 올라왔지만 이게 내 동아줄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참았네요. 그런데 참던 제게 아내라는 사람은 불을 지르더군요. 자기야,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 나는 지금처럼 남편이 갖다 주는 돈으로 자기랑 즐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하게 기도해. 나한테는 한철이라며 돈 열심히 벌어 노후 준비하자 얘기했던 것이 다 이 얘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더군요.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건지 자기는 내 돈 쓰면서 이직거리를 하고 매번 그렇게 내 탓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두 년놈이 집을 나갈 때까지 꼼짝없이 옷장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갔죠.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내 상황을 까발키려니 참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해 보일까 싶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말은 위안이 되더군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잘 참으셨네요. 보통은 그 상황에 못 참고 달려들어서 되려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참으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혼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나한테 붙어있던 것한테는 돈으로 혼내주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었던 저는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에 아내에게 줬던 카드를 끊어버렸고 그동안 처가댁이며 아내 밑으로 들어간 금전 내역을 모조리 조사했죠. 겨우 1년 사이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건지 참 별 볼 일 없던 주제에 내 덕에 호강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다 증거가 되고 위자료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제가 말도 없이 카드를 끊어버리자 아내는 노발대발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뭐야? 카드가 정지됐대. 아, 그게 일이 좀 그렇게 됐어. 지금 자금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그럴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 당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좀 쓰고 있어. 나도 빨리 해결할게. 내가 힘들다는데도 지 생각밖에 안 하는 아내의 대꾸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하는 소리를 믿고 이해하려고만 애썼는데 그 진심을 알고 보니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였죠. 카드가 끊긴 아내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전화만 하더군요. 가게에 앉아서 상간남이랑 떠드는 아내의 대화를 듣다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듣고서야 알았어요. 그놈이 아내에게 골프 가르치던 골프 강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심하다 해서 골프까지 시켜줬더니 그러고 다닐 줄이야.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여 본질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저는 무사히 이혼 준비를 마쳤고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처음에는 발뺌을 하는 겁니다. 외도라니, 바람이라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듣고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정말 증명할 수 있어? 아마 나한테 아무 증거가 없는 줄 알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긴 내 집에 데려와서 그런 짓을 벌일 정도로 간이 큰 여자인데 세상에 뭐가 두려운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법정에서 뭐라 떠드는지 보자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한테 되려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은 건지 자기도 변호사를 구해서 왔더군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한테는 증거가 너무 많았고 저는 상간남을 증인으로까지 불러 세웠으니까요. 처음에는 상간남이나 아내나 둘 다 아니라 딱 잡아떼더니 영상에 통화 내용까지 다 있으니 두 사람도 그쪽 변호사도 뭐라 할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소송은 싱거울 정도로 금방 끝났고 결국 저는 양쪽의 위자료를 받아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혼 소식이 처가에 알려지고 처가댁 식구들이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정서방, 이러지 말게 정서방. 내 딸은 내가 잘 타이를 테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게. 그래도 둘 사이에 애도 있었고 다시 잘 살아보면 되지 않겠나, 응? 진짜 제가 아쉬우세요? 아니면 제가 드린 돈이 아쉬우세요? 그때 돈 빌려드린 거 갚으셔야 하니까 여기 계실 시간에 나가서 일이나 구하세요.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따님한테 하시고요. 아니 정서방! 더 이상 볼 일 없던 저는 처가 식구와 전처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그 뒤로 저는 고소당할 각오를 하고 그 상간남이라는 곳에 두 사람의 외도 사진을 뿌렸습니다. 자극적인 소문은 빨리도 퍼지는 법이죠. 그쪽도 소문에 무시할 법한 업계는 아닌 것 같던데 아마 한동안 일자리를 못 구할 것 같더군요. 게다가 박봉에 시달리던 제 전처도 소문이 퍼져 일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저한테 진 빚을 갚겠다며 한동안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어느 세월에 다 갚으려나 싶네요. 그래도 그 인간들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한번 상처받은 것을 깨끗이 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제가 워낙 고난과 역경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이혼 한번 한 걸로 좌절하고 있지는 못하겠어서요. 그래도 지금은 다 마무리됐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죽기 전에 내 인연 한번 못 만날까 싶어서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 걱정 없이 지금처럼 가족들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